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다우와 S&P 500 6거래 연속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관세로 밀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목소리 등이 추가되고 있죠. 자동차 관련한 관세 면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나름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자동차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도체 등의 다른 섹터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필요 품목에 한해서는 미국에 대한 관세 면제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서로 필요에 의한 관세 전쟁이 극한으로 가지 않을 방침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실적과 지표들까지 살펴볼 게 참 많은데요. 들려온 소식들 점검하면서 국내장 4월 말과 5월 초의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뉴욕장부터 확인하시죠. 트럼프 취임 이후 100일을 맞이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사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요. 어제와 비슷한 흐름, 조금 맹맹한 시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폭이 확대됐던 것은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이 이어진 이후였죠. 어떤 나라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어떤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상대 국가로부터 최종 승인을 대기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의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이 말한 그 타결 국가가 한국 또는 인도일 확률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전해진 또 다른 발표는 미국산 차들에 대해서 가격의 15%만큼 부품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발표 역시 전해졌죠. 자동차주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계기였고요. 그 덕분에 다우와 S&P 500 지수 각각 0.8%, 0.6%의 상승권을 가리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이었고요.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작년 7월 이후 최장 기간 랠리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요. 트럼프의 관세 타격이 하드 데이터들로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4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86. 이것은 심리 지수인데 문제는 센티먼트는 서서히 하드 데이터로 옮겨간다라는 것이죠. 3월 구인 규모의 경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 심리 그리고 기업들의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후반에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실업률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텐데 다음 주에 있을 FOMC 직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고용 지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첫 100일, 그 성과가 어땠을까요? 사실 이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안에서는요, 대통령에 대한 첫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곤 하는데요. 100일 잔치가 아니라 좀 심하게 얘기해서 100일 제삿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저조한 금융시장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인데 1973년 닉슨 대통령이 취임했던 시점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했었던 대통령이고요. 그때 이후로 두 번째로 가장 저조한 금융시장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각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정리해주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은 10% 가까이 급락, 달러 인덱스 역시 10%가량의 급락, 나스닥 지수는 10%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안전자산인 금 가격만이 20% 급등하면서 금을 일찍이 매수했던 투자자들만이 승리하고 있는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다행스럽게 여겨봐도 될 만한 지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월중 차트를 오늘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해방의 날, Liberation Day라고 칭했던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날이었죠. 그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림이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6거래일 랠리를 기점으로 그때의 낙폭을 전부 다 만회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이제 관세 전쟁이 만약에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고 이후에 트럼프가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와 같은 친시장적인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면 이 시장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셔야겠죠. 자, 이제 오늘 종목별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실적을 전했던 종목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주들,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소식에 전반적으로 오른 가운데 앱티브와 마그나 인터와 같은 부품 관련주들도 동반 오름세를 연출했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최근 미국 증시에서 한 가지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 바로 넷플릭스, 오늘로서 8거래일 연속의 랠리를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넷플릭스는 관세에 따른 타격이 상대적으로 없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피난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초 대비 상승률 20%를 넘어가는 시점에 놓여 있고요. 실적을 발표했던 세 가지 종목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징은 이렇게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얼마나 그것을 잘 이렇게 타개를 해 나갔는가, 그 역풍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뒀는가,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코카콜라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다 보면 당연히 콜라에 대한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는 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허니웰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가이던스 상향 소식까지 전하다 보니까 5%대의 급 반등으로 화답을 했고요. 화이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미스를 기록했지만 EPS가 92센트 레벨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역시나 주가 3%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아마존, 트럼프의 전화를 받고 관세 표시 방침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소비자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최종 결제 단계 직전에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이만큼의 가격이 추가됩니다.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치 전 국민이 쿠팡을 쓰듯이 미국에서는 전 국민이 아마존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종 결제 단계에서 트럼프 때문에 가격이 2배나 늘어났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된다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는 별도로 첫 인터넷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고요. 테슬라의 주가를 부양했던 뉴스들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3월 차량 등록 대수가 전월 대비 50% 급증했다라는 이슈 있었고요. 메타의 경우에는 챗 GPT와 경쟁할 독립형 AI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상에서 AI 비서 서비스를 쓸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아예 따로 별도의 앱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밖에 조금 더 작은 종목들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15%대나 급락폭을 튀어가고 있습니다. 예비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괄호 안에 제가 써놓은 것이 앞서 제시했던 가이던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됐던 예비 실적이 그보다 훨씬 더 부진하게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예비 실적 이후에 확정 실적을 또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주가 흔들림이 지속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슈마컴의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합니다. 힘센허스의 경우에는 자사의 플랫폼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판매를 시작하겠다라는 발표 이후에 23%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사이버 보안 기업 옥타, S&P 미드캡 400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호재가 들려온 이후 7%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우러 가봅니다.
뉴욕장의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어제 국내장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어제장부터 하나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지수는 시장이 여러 우려감 속에도 또 신중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 발짝 더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이었고요. 코스닥은 그 전날의 부침을 좀 이겨내고 1% 가까운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자동차 부품 관세 소급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부터 좀 나왔었죠. 이것은 결국 내부 산업계 의견을 수용해서 관세가 앞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우려를 조금 낮춰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헬스케어와 또 의료용 로봇 쪽에서도 저가 매수세, 또 비만 경구용의 트렌드, 그리고 수술 로봇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 등이 만나며 헬스케어 진영에서도 일부 회복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이후에 처음에는 유심 관련주, 보안 관련주에서 어제는 생체 인식 관련주까지 시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정 부분 한 3거래일 굉장히 강력하게 관련주들의 시세가 진행됐던 만큼 테마로서의 추가적인 더 강력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테마의 수명으로 봤을 때는 피크아웃에 대한 주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말 앞두고 또 연휴 앞두고 슬슬 이런 쪽에 대한 정리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시각도 들려오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강했던 쪽에서는 전력 인프라도 눈에 띄었는데요.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대정전 사태가 있었죠. 비상사태까지 선포가 됐었고요. 관련해서 어제 반응을 보였던 쪽은 전력과 원전이 되겠습니다. 유럽의 전력 시스템의 연쇄 교란 문제에 대한 지적 등이 계속 나왔고요.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 니즈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시각이었죠. 그리고 또 한켠에서 강했던 분야가 바로 중국 소비단이었습니다. 이펙스, 국내 이제 국적의 아이돌이죠. 이펙스의 중국 콘서트, 그리고 팝스타 페리의 중국 본토 공연 이슈가 더해지면서 결국 중국 내에서 문화관광 소비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면 축제, 공연, 엔터 쪽으로 연결될 것이란 시각이 있었고요. 내년부터 중국이 설과 노동절 등의 휴일수를 하루씩 더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줄 테니 돈을 많이 써라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여행객이 늘어난다면 소비주의 회복 기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었고요. 어제 화장품, 카지노 혹은 일부 의류주 또 엔터주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미국에서 관세 부과 전의 사재기 현상과 이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또 맞물림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뷰티 쪽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뷰티 혹은 유명 인사 등이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호평을 계속하고 있어서 관련 소비가 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가 많았던 가운데 하나그룹주들은 어제 조금 부침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하나오션을 중심으로요. 산업은행이 25년 만에 이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 매각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달드리기도 했었죠.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어제 일단 하나오션은 주가 급락이었습니다. 하나시스템도 실적 내놓고 7%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본주 역시나 그리 좋지 못했죠. 하나엔진도 떨어졌네요. 자, 하나그룹주의 영향으로 조선과 방산이 어젠 좀 쉬어갔고요. 이 중에서 수급 이슈와 기업의 본질 이슈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일단 전일장의 수급 이슈로 볼 수 있겠죠. 어제 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는 나름 한 발짝 내딛는 우리장이었으나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과매수 국면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지금. ADR 기준으로 120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각 분야별로 한 번 더 정리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밀당에 영향받는 섹터가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이 되겠죠. 이 섹터들은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한마디로 지수와 연동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외국인의 수급과 연동되는 섹터이기도 하죠. 이쪽 불안이 좀
적어지고 이들 섹터가 올라갈 경우 지수와 외국인의 수급이 함께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밤사이 미국 소식을 감안해 봤을 때 자동차와 부품 진영은 그래도 좀 예외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오늘 국내도 기대해 볼 여지가 있겠죠. 관세 무풍 지역으로서 협상력 갖춘 조선 그리고 방산에 대한 내러티브와 숫자가 찍히는 섹터로서 여러 섹터가 힘을 잃어갈 때도 나름 굳건하게 버텼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은 조금의 변동이 나오긴 합니다만요. 조선은 견조했었죠. 어제장엔 둘 다 함께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내러티브와 숫자 콜라보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인지 그리고 관세 업종이라고 하는 이쪽 진영이 올라가게 된다면 수급의 이동 가능성도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요. 중국의 우호적 스탠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중국 관련주로 틈새 전략을 펼칠 수 있을까요? 중국 소비주와 엔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외로 봤을 때는 실적, 정치, 또 개별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죠. 발표치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시장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발표치는 관세 이슈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도 스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번 실적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다음 실적에 대한 언급을 추정이 어려우니 좀 가이던스 실적 발표를 자제하자 주가가 시간외에서 급락하는 흐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서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라는 것이고요. 가이던스가 좋아지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기업들, 최근에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쌓이는 종목 등이 되겠죠. 그리고 5월 실적 시즌 이후부터는 이제 정태주, 정치 테마주의 엄청난 피크타임, 변동, 마지막 불꽃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 관심이 쏠린다면 그쪽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다른 섹터가 어수선하다면 미리 좀 선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도 언제든 반등의 시그널을 주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로봇 혹은 전력. 지금 최근에 선조정 받고 가장 모멘텀 플레이 하고 있는 쪽은 비만 쪽이 되겠죠. 인벤티지랩이 어제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인벤티지랩뿐만 아니라 큐라티스 역시나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라파스, 블루엠텍 다 보시면 아시겠죠. 경구용 치료제, 장기지속형 혹은 라파스 패치형입니다. 환자의 접근성을 올려주는 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유통 측면에서 블루엠텍도 어제 올랐으나 꼬리가 좀 달렸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시장의 주요 종목과 섹터의 분위기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어제 유럽의 정전 사태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살펴봤었죠. 현실 반영 후 고민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전력 인프라,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을 올리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4월 초에 둥켈플라우테라고 바람과 햇빛이 모두 없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재생이 보여주는 극명한 단점이 되겠죠. 우리가 자연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에너지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석 연료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발전기가 이렇게 강하게 도는 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에너지원이 줄고 혹은 갑자기 멈추게 되더라도 이 관성에 의해서 전력망의 충격이 그렇게 강도 높게 급작스럽게 나타나지 않는데 신재생과 풍력은 이런 발전기 등이 없어서 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력 충격이 가해질 경우 순식간에 전력이 끊기거나 혹은 전력 송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의 한계에 대한 고민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 장기 시점으로 봤을 때는 ESS가 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급작적인 충격을 받을 경우 안정적 에너지원으로 원자력과 혹은 천연가스를 대안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럽의 정전 사태 이후로 우리 현실이 올스톱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느꼈는데 선 주목할 수 있는 분야야 전력 인프라일 거고요. 후 주목할 수 있는 분야가 원전, ESS, 천연가스 등이 되겠습니다.
자, 유럽의 이 사태로 인해서 천연가스, 원자력, ESS, 전력 등을 가능성 열어둬야겠죠. 어제는 해킹 가능성이 있다면 보안까지 넣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에서 가능성이 많이 일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외했습니다. 어제는 반등의 계기가 생겨났죠. 전력,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가운데 피크아웃 논란 속에서 어제는 올라섰습니다. 특히나 산일전기 13%의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일진전기 9%, LS일렉트릭은 8%의 상승, 효성중공업과 가온전선 등 올랐습니다. 지주사인 LS도 상승세를 기록했어요. LS 내에서 LS일렉트릭, LS 혹은 가온전선 등의 주가가 강하긴 한데요. LS 쪽이 일단 전력 밸류체인에 지금 단기적 주도로 뜨게 될 것인지 다만 LS는 쪼개기 상장 이슈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적 에너지원으로서 최근에 민주당 정책 이슈와 같이 맞물렸던 원자력 쪽에서도 어제 두산에너빌리티, BHI, S&T에너지 등이 이슈가 되기도 했죠. 두산에너빌리티가 또다시 2% 추가 상승을 더합니다. 캐나다 원자력 기업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필리핀 관련해서 이제 수주 소식이 있었던 BHI가 연일 강세 흐름인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제장에서도 또다시 12%의 급등을 기록합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 분출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의 수급 강도가 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S&T에너지도 볼까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YOY 기준으로 수백 %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어제 장중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추가적인 관심을 계속 받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등의 계기가 나온 것은 중요하고요. 지금부터는 반등의 강도나 반등의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는가가 이 섹터의 수명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력,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전력의 내러티브 다시 한번 부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친환경 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이 필요하다면 결국 전력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내러티브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상 기후 문제, 생활의 전기와 우리 생활 모두가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알던 내러티브가 다시 한번 관심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지 여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100일 정도의 시간을 보냈네요. 고난의 100일이었습니다. 연애 초반 100일은 굉장히 뜨거운 시간일 텐데 트럼프의 행보는 뜨거웠다 차가웠다 정말 나쁜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죠. 처음에만 해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 같던 다정한 남자였었는데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세계 각국을 치고 그 역풍을 미국이 고스란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미국장은 기술주 실적, 애플, 메타 등의 실적 발표를 앞뒀고 고용 보고서, 제조업 PMI 등을 앞뒀기 때문에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하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반등을 준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소비자 신뢰 지수와 같은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죠. 그래서 뉴욕장이 일단 하락하며 시작을 했었는데요. 결과는 보시면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트럼프가 자동차 관련 행정명령 서명, 관세에 대한 압박을 좀 줄여주는 내용이 더해졌고요. 중국이 미국산 에탄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발표했었습니다. 얼마 전 이제 반도체 쪽도 그렇고 에탄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로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장후반에 상원 의원의 관세 폐지 결의안 투표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무지막지하게 진행되지 않겠다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앞서 체린 앵커 전달 주셨다시피 일부 국가와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 가능성이 인도, 한국 등으로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일단 미국장은 상승으로 끝을 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눈에 띄었죠. 차량 등록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올해 이제 하반기에 세미트럭 판매가 된다는 소식, 자동차 쪽의 관세 면제 이슈 속에서 테슬라가 2%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도 4% 올랐어요. 하루는 릴리가, 하루는 노보노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비만 쪽의 종목들이 여전히 강합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힘스에너세스가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제휴를 맺어서 위고비를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힘스에너세스도 23%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비만, 당뇨, 유통 이런 쪽에 관심이 충분히 더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확인받았네요. 시간 외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에 대한 악재성 뉴스로 전달이 됐습니다. 실적 부진 이슈가 더해지면서 슈마컴이 10%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타났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함께 엔비디아 역시나 같이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취소하면서 스냅도 시간외에서 하락했고요. 스타벅스도 시간외에서 하락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간외에 미국 기업과 분위기는 우리 장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제목이 너무 좋아서 가져왔어요. 유한타증권의 보고서인데요. 난춘. 어지럽지만 그래도 봄이다. 와,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서 내용을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자, 5월에 대한 전망이었어요. 4월에 관세 쇼크의 상흔을 메우는 중립 이상의 흐름이 예상된다. 상흔, 굉장히 격조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상흔을 메우는 중립 이상의 흐름이 예상되고 트럼프 관세 리스크와 정책 불확실성의 피크아웃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실물 경기 지표가 연쇄적으로 부진해지는 걸 막기 위해 연준도 좀 나서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5월, 6월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고 국내외 투자 심리가 반등하며 외국인 수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결국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부양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매도보다는 보유, 관망보다는 매수가 유리한 5월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긍정의 시각이고요. 섹터로 압축했을 땐 반도체, 조선, 바이오, 소프트웨어, 엔터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KB금융, SM, 삼바와 크래프톤 등을 언급하고 있네요. 난준, 어지럽지만 그래도 봄에 좀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5월은 좀 기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크래프톤에 빨간불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 어제 실적이 있었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서프라이즈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52%. 자, PC, 모바일, 콘솔 모두 성장했고요. 넵튠의 주식을 1,650억 원어치 취득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했습니다. 원래도 이제 넵튠의 지분 한 3%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 취득으로 인해서 최대 주주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소식도 더해졌네요. 작년에 한 61% 올랐던 크래프톤. 올해도 18%. 그러면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크래프톤은 그냥 조정시 매수했으면 지금 물릴 수가 없는 그런 구역이라는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주가 상승보다는 가파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그보다 이익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밸류 매력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크래프톤을 바라볼 때 걱정했던 건 배틀그라운드 하나 있잖아 라는 시각이었죠. 단일 IP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배틀그라운드뿐 아니라 최근에 더해졌던 인조이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서브노티카2나 딩컴 등의 새롭게 신작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호평을 받아갈 것임을 가정해봤을 때 저성장 우려를 씻어낼 수 있다라는 시각인 거죠. 그래서 크래프톤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오늘 3곳에 보고서 나와 있었고 목표가를 정리해봤습니다. 대신증권이 가장 높게 잡고 있네요. 54만 원, 하나증권 49만 원, 전일장이 한 37만 원의 종가였는데요. 더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어지럽지만 봄, 난춘을 살펴봤고 거기서 크래프톤까지 짚어봤는데요. 소외된 곳에서도 봄은 오는가 봄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에서 한 60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OLED 폭삭 무르익다. 다들 참 제목을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올 봄에 디스플레이 업종을 사야 될 시간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년에 하반기 애플의 폴더블 폰이 나올 거고 그 뒤로 맥북이나 아이패드 전부 다 폴더블로 이제 OLED 쪽으로 제품이 전환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디스플레이사들이 관련한 팹을 증설하기 때문에 관련 밸류 체인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인 거죠. IT OLED 제품이 증가하고 있고 폴더블 아이폰 패널이 공급망들을 주목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패널 측면에서는 LG 디스플레이, IBK 목표가 16,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가 8,500원대이니까요. 16,000원이면 거의 9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시각인 거고요. UTG 쪽에서는 UTI, 필름 쪽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힌지 쪽에서는 세경 하이테크를 커버합니다. 세경 하이테크도 목표가 10,000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전일 종가 볼까요? 7,100원대. LG 디스플레이 보다 보니까 약간 목표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느낌도 들고요. 덕산 네오룩스 IBK에서 5만 원 제시하고 있고요. 선익 시스템은 IBK에서 67,000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7,000원도 전일 선익 시스템 종가로 봤을 때는 꽤 높죠. 80% 정도의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대로 흘러간다면 정말 소외된 곳에서도 봄이 올 수 있을지 OLED 진영 일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5월 1일입니다. 휴장이어서 기쁘다 이것보다는 내일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대법원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하게 됩니다. 오후 3시이고요. 1심의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았고 2심이 무죄였습니다. 내일 상고 기각일 경우 원심 무죄형이 확정이 되고요. 파기환송일 경우에는 다시 재판단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관련한 인맥주들의 변동 주의 차원에서 일단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특히나 이재명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꽤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이나 하나솔루션 등의 태양광 등 일단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일정 속 내용들까지 들여다봤고요.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의 요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 뭘까요? 실적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시간대 아니면 개장 직전에 나오게 될 건데요. 부문별로 확정 실적이 나오겠죠. 반도체 부분과 스마트폰 부분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내는지 시장은 보고 있고요. 특히나 HBM에 대한 컨퍼런스 콜 멘트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슈와 슈마컴의 시간의 급락 이슈 잘 놓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또 실적을 내놓을 겁니다. 방산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궁금하네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완전 서프라이즈로 보통 기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치 그 이상이 나오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상당히 좋아야지만 앞으로 한화그룹의 행보에 대한 설명이 좀 될 것 같고요. 독일에선 라인메탈의 주가가 또 8% 급등세를 시현해서 독일 유럽권의 방산주들의 형님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도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오늘의 실적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측면에서는 자동차 부품단에 지금 트럼프발 호재성 이슈가 더해진 상황이죠. 그리고 관세 무풍의 조선 같은 경우 오늘의 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 1박 2일로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인메탈의 반등을 국내 실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와 카지노 화장품, 노동절 휴일 주간에서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서 한국의 소비를 자극하는가를 봐야 되고요. 엔터에 대해서는 잠시 후 미나 앵커가 자세히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반등의 연속성은 이제 전력과 원전이 될 거고요. IT 진영에서도요. 폴더블 OLED에 대한 관심이 조금 증가한 상황인데다 삼성전기도
어제 실적 나왔죠.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었는데요. 전장 등의 MLCC 모멘텀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한 기판 얘기도 있었고요. DS에서 목표가를 20만 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전일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이 한 60% 있다라는 것인데요. 긍정적인 보고서에 힘을 받아서 이쪽도 회복할지 기다려봐야겠죠. 자, 오늘 삼성전자 1분기 확정 실적이 나올 겁니다. 잠정 실적 기준으로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었죠. 개장 전에 실적이 나올 건데 중요한 건 DS, 반도체 부문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쪽 영업이익 약 1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나마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잠정치로 발표했던 덕분은 바로 이 모바일 경험 부분이었죠. 갤럭시 S25 시리즈의 판매 호조였었습니다. 이 부분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분야여서 DS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 DS 부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시고 나셔서 오전 10시에 삼성의 컨퍼런스 콜에서 HBM에 대한 언급 등 혹은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이야기 이런 가능성을 열어둘지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보통 신규 투자 얘기 나오면 로봇주들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체크만 해두시죠. 자, 오늘의 일정입니다. 트럼프 주니어 방한 이슈, 또 현대 위아 등의 실적 이슈 있고요. 밤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퀄컴, 캐터필러, 바클레이즈, 앨범알 등의 실적이 나옵니다. 내일은 우리는 휴장인데요. BOJ 금융정책 회의가 여기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엔터 섹터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낙 미나앵커가 상큼하게 브리핑을 잡아주셨을 텐데 기대됩니다. 열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제가 엔터주들을 정말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엔터주를 향한 기대감을 높일 만한 이슈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최근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헤드라인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5가지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기사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헤드라인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의 팝스타 케이티 페리가 드디어 한 8, 9년 만에 미국에서 공연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헤드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는 지금 중국이 내수 소비를 촉진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게 내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팝스타들의 공연을 허락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 포인트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으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내달 우리나라 국적 아이돌이 중국에서 또 공연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펙스라는 보이그룹이 이제 공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 단독 보도이기는 했는데요. 오는 9월에 이제 드림 콘서트가 중국에서 개최가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형 기획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기획사의 아티스트들까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 TV 광고를 통해서 중국 안방에 그 소식을 알린다라는 점도 상당히 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헤드라인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관계자는 올해 행사를 계기로 해서 2027년까지 매년 중국 콘서트를 약속받았다라는 발언도 꺼내든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올해 들어서 엔터주들의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먼저 이 K-팝 포커스 ETF 같은 경우에도 30%를 넘기는 상승률 기록한 가운데 SM, YG, YG 플러스, 하이브까지 모두 다 두 자릿수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과의 연관성이 가장 밀접하게 있는 SM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피어 기업들 대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어제 그리고 최근 들어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향한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디어유라든지 노머스 같은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도 치솟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것은 소리 있는 아우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엔터주들의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팬들의 함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팬들의 함성 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의 공연 음악 시장 규모는 1조 원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점차 한중 관계가 조금씩 완화되는 듯한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2024년에는 22억 달러 그리고 2027년에는 3조 원대까지 계속 좀 증가할 것이다,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관건은 추후 대형 아이돌들이 공연할 수 있는 1만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 허가 여부이다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이 있었던 만큼 이제 중국의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공연 수가 활발하게 됐을 때 앞으로 조금 더 활발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엔터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반복하는 단어가 중국입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 중국 기대감, 중국 효과 이건데 정말 말을 해도 끊이지를 않고 들어도 질리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중국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꺾지 않고 있는데요. 유안타 증권에서는 중국 시장을 개방했을 때 공연과 굿즈 판매 등 국내 주요 엔터 업체들의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15%에서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FN가이드에서도 국내 4대 엔터 기업들의 올해 합산 매출 예상치는 4조 8천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알령 해제를 통한 매출 10%의 증가세가 실적에 반영이 될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 엔터 4사들의 총합 매출이 5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고 있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늦지 않기 전에 지금 바로 잡아봐야 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죠. 사실 그동안 엔터주들의 주가 부진은 실적에 있었고요. 그 실적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앨범 판매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앨범 판매량이라는 허들을 넘고 있는 듯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Q&A 형식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포인트들 짚어봤는데요. 먼저 엔터주들의 단체 약세는 지갑을 닫은 중국인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인 팬들이 공동 구매를 통해서 앨범을 많이 샀는데 한알령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 앨범 판매량이 저조하게 됨에 따라 엔터 4사 그리고 엔터주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 건데요. 결국에는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난 1분기 엔터 4사의 합산 앨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는 점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건데요. 다만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2분기부터 앨범 판매량을 비롯해서 주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력 라인업인 세븐틴, 트와이스, 에스파 같은 유명한 가수들의 컴백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앨범 판매량이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졌기 때문에 여기서 앨범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단연 앨범 판매량뿐만 아니라 이미 엔터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매출처를 다변화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덜어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콘서트와 굿즈 그리고 콘텐츠로 이 매출처를 분산하는 전략을 엔터 기업들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거죠. 자,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또 아티스트들의 활동에도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SM과 YG 엔터, 하이브, JYP 같은 엔터 4사들의 대표적인 음반 발매 예정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SM과 하이브, JYP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컴백을 한다, 그리고 투어를 진행을 한다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눈여겨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의 실적을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하이브를 지금 보세요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엔터주들을 향한 전망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좋게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 하이브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기대감이 진짜였네.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숫자로 찍히고 있구나를 지금 하이브가 증명해줬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하이브의 실적을 뜯어보면요. 매출액은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접해볼 수 있었고 역대급 1분기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무려 39% 증가했는데 월드 투어가 본격화됐다는 점, 그리고 공연 부문의 매출액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뜯어보면요. 뭐 음반원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광고 같은 직접 참여형 매출액이 전체 매출에서 64%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월드 투어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간접 참여형 매출, 뭐 MD 굿즈라든지 콘텐츠, 팬클럽 이러한 부문에서 도 1,781억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36%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이 간접 참여형 매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구나. 전년 대비 75%나 늘어났구나 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앨범 판매량뿐만 아니라 굿즈에서도 실적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는 이제 엔터 4사의 지표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들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노머스를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이 노머스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뤄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노머스를 왜 살펴봐야 하는지 제가 그 프로필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거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신승은의 I Believe를 조금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노머스는요, 이러한 기업입니다. K 아티스트들과 글로벌 팬을 이어주는 기업이고요. 해외 투어, 팬 플랫폼, 콘텐츠, 그리고 MD를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입니다. 또 팬과 아티스트의 소통 플랫폼인 프롬을 운영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노머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강점은 특정 아티스트의 의존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뭐 YG 같은 경우에 블랙핑크를 향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블랙핑크가 이제 해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타격이 정말 큽니다. 하지만 이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돼서 리스크가 적다라는 점이 강점이고요.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자의 포트폴리오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스켓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뭐 엔터사들 내에서는 약간 ETF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엔터 업황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 변화를 포착해 봐야 되는데요. 공연 사업에 비중을 두는 엔터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해외 공연 건수는 2024년 대비 올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 포인트도 짚히고 있고요. 블랙핑크 등 아티스트들의 개인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노머스에게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많아진다는 것은 일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노머스도 함께 실적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플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이 최근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것일지 저희 방송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괜히 좀 연휴를 앞둔 느낌이 드는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건 시간의 슈마컴의 급락,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이슈가 자동차 섹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조선은 일정이 있고요. 방사는 실적이 있습니다. 들여다볼 섹터 내용이 많다라는 게 되겠죠. 이분의 깔끔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 나쁘지 않은 힘을 갖고 있어요.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데 관세 영향받는 섹터, 조선 방산 혹은 시장 혹은 실적 여러 분야로 나눠봤을 때 키워드나 관전은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해석부터 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정점을 지나면서 눈치 게임이 지속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실적과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 증시는 그냥 테마장이야 라고 말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버리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밤 좀 그러니까 끝난 미국장 네. 어제 생각했었을 때 좀 불편한 자리에 있잖아요. 솔직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매크로 그 전날 댈러스 연은에서 4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35.8 나왔거든요. 이게 5년 만에 최대치 낙폭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금값은 다시 올라가고 있고 달러는 약세고 국채금리 하락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엔 대비 달러는 다시 이제 140을 깨고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애매한 자리 속에서 수급에 관련된 매크로 지표는 불편한데 미국 증시는 버텨내고 있으니 뭐 하나가 균열이 생기면 툭 하고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꾸역꾸역 시장은 잘 버텨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조만간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조만간 2로 계약할 합의가 끝날 나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 시장의 추정은 인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호 관세 관련돼서 합의를 찍을 도장을 찍을 국가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라는 속에서 관세 리스크를 시장에서 녹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끝나고 나서 슈퍼마이크로 인공지능 서버 회사죠. 이 회사가 실적 전망치가 좋지 않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기업들이 실적 전망치를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자동차 기업들도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아예 안 하겠습니다라는 스탠스를 어필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서 시장에 대해서 시간에서 급락을 얻어 맞았죠. 그렇게 되면서 나스닥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시장 심리 대비해서 슈퍼마이크로가 이렇게 급락이 쏟아지면 나스닥 선물이 훅 밀릴 법도 한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견조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일단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큰 한방, 역으로 올라가려면 새로운 한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연휴는 아니지만 이번 주말에 이제 고용지표가 미국에서 발표되거든요. 이 부분이 일단은 고용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눈높이가 낮아져 있어요. 고용이 나빠질 거라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효율부에서 일단은 공무원들 다 그냥 보지도 않고 막 잘라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용이 안 좋아진 것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고용이 좀 추가적으로 안 좋아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선 속도가 그렇게 강하게 시장의 심리 지표가 보여주는 것만큼 지금 댈러스 연은 지표 이거 다 심리 지표지 않습니까? 네. 심리 지표가 안 좋은 것만큼 고용을 일단은 해고하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세가 어떻게 될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해고부터 하고 대응 전략을 짜기가 어려우니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의 지표에 나타나는 이 데이터는 더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러면 그렇게 고용이 나쁘지 않을 건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심 변수가 연준의 스탠스인데 연준이 고용이 생각보다 지금 물가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물가는 지금 이 관세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가 일어나서 물가는 안 떨어질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용이 생각보다 안 나쁘잖아. 이것 봐, 금리 내릴 수 없어라는 매파적 스탠스가 나오면 시장은 충분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 지표가 꺾이는 것에 대해서 연준이 좀 기업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랑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번에 컷바 고용지표 멀쩡하잖아 라는 스탠스를 보이게 된다면 조금 시장은 불편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지표는 고용지표 자체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도 수준의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을 연준은 뭐라고 해석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연준의 시각이 어떻게 등장하는가가 또 당분간의 또 주요한 매크로 데이터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월말 월초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중요한 지표 등이 발표가 되다 보니 지금은 또 실적 시즌이 맞물려서 더 고민이 깊어집니다. 실적 혹은 주가 상황에서 다뤄볼 수 있는 특징주 하나 꼽아본다면 한화오션, 산업은행은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블록딜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한화오션의 주가 급락이 있었습니다. 한화그룹주 전반이 조금 어제는 쉬어가는 혹은 충격을 받아가는 일부 종목도 있었는데요. 이게 기업의 어떤 본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급적인 흐름에서 한화오션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을 때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실은 악재입니다. 좀 덜 오를 때 블록딜이 생기면은 이제는 매수자 관점에서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너 네. 주식 사고 싶은데 나에게 얼마에 주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일 내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자 관점의 블록딜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산업은행에서 이제 이익 실현에 나가는 것과 뭐 BIS 비율 개선에 대한 명분이죠. 저것은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앞으로 이제 주가를 보면서 나머지 물량도 처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까지 감안해서 봐도 네. 이 갖고 있었던 1,300만 주를 받아간 블록딜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 팔아내지 못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네. 뭐 그러면 그 가격 위치가 81,600원 언저리죠. 요 가격 위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저항을 받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으로 나올 악재 매물은 나왔는데 지금 블록딜을 받아간 주체 입장에서도 지금 이 가격에서는 못 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오늘도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거 오히려 단타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단타 세력들이 나올 수 있고 하루 이틀 지나면 심리적으로 단기적으로 나올 매물은 나왔다라는 단기 트레이딩성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부터 뭐 계속 빠진다라고 하기에는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경쟁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대주주 매도는 악재긴 하지만 지금 이 포지션에서는 조금은 뭐 트레이딩 정도 관점의 기회로서는 아직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그 18,000 언저리에서 수급이 어떻게 돼가는지는 눈여겨볼 만하다. 오늘 만약에 더 빠진다면 이 자리라고 한다면 그들이 매도를 내놓을 수 없을 테니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세력들의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대주주 매도는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 당연히 악재이긴 하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단기 트레이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정도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종목의 힘 여부는 차자인 거 어차피 저희 계속 호흡하니까 그 이후 전략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고요. 네. 미국 내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시간의 슈마컴 그리고 장중에는 자동차 쪽이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쪽에서 관세 이쪽에 대해 순차적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것에서 밀당하며 일정 부분 관세를 면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관세 완화 발표 이슈, 국내 자동차 쪽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관세 완화 아니에요. 이거 뭐 관세 완화야 이거 자기네 기업만 달리기.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포드가 1억짜리 차를 만드는데 해외에서 멕시코 공장에서 갖고 오는 부품이 1,500만 원치라고 가정해 봅시다. 1억짜리 차에서. 그러면은 너네 그거는 관세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1억짜리 차를 미국에다 갖다가 1억에 판다면 우리는 25% 관세를 두드려 맞는데 그중에서 1,500만 원어치만
유연성을 주겠다. 이것만 관세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차를 갖다 파는 기업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1억에서에 대한 25% 관세가 아니라 8,500만 원에 대한 25% 관세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정 부품을 외국에서 조달해오는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죠. 몰랐죠. 그래서 테슬라가 좋았던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기회를 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내에서 소비 여력을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 라인은 미국 내에다 공장을 지어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1억짜리가 판다면 1,500만 원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완성차 기업보다는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뭐 여기서 뭐 다시 밀고 내려가는 악재 우리나라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다 생산시설 투자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네. 치고 내려갈 악재라기보다는 시간은 벌었다 정도 어느 정도의 시간 여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는 정도의 해석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완성차 업체들은 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차들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나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내용인데 기사 뉴스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좀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럽이 중국과 손잡아가는 것 지금 상하이에서 모터쇼 하고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된 증권사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중국의 1등이 글로벌 1등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제목 전 잘 뽑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억울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자율주행과 지금 중국차의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 기능에서는 사실 글로벌 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이것을 유럽에서는 이 손을 놓을 놓지 수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상황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하는 소리야? 밸류적으로는 싸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관세 협정에서도 뭐 나쁘지 않고 우리는 어쨌든 투자 가이드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런데 썩 손이 먼저 나가는 매력적인 산업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기아차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이런 네. 시장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싼 건 맞지만 매력이 제게서는 앞단에 있는 섹터는 아니다라고 제 솔직한 본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섹터에 대한 의견 충분히 차장님의 시각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관련해서 이야기로 그럼 연결을 해보죠. 중국은 지금 뭐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고 버티는 동안 자국을 좀 다시 케어해보겠다라는 측면에서 돈 쓰려면 여기서 써라는 분위기, 문화행사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고요. 엔터주에 힘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노동절 연휴, 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소비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 중국의 키워드로 한번 보고 싶고요. 또 아모레퍼시픽이 7시 40분경에 실적을 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보다 한 40에서 50%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소화를 해볼게요. 실시간 뉴스긴 합니다만 중국 소비단의 이슈들 전해주시죠. 안 그래도 가고 싶은 명분이 필요했는데 실적까지 잘 나와줬으니 이제 맞네, 가는 게 맞네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 1일부터 5일까지 노동절이죠. 우리나라는 3분기부터는 이제 중국 단체 감각에서 단체 관광으로 온다면 무비자 입국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5월 이번에 노동절 연휴 때 한국에 온 관광객들이 나중에 자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여행 진짜 좋더라 라고 허용을 해주면 나중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한한령 해제 기대감 플러스 가을에 이제 본격적인 네. 휴가 시즌에 중국객들이 단체로 놀러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을 지금부터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 관련된 주들일 것이고 지금 엔터주들은 한한령 해제라는 것이 무색하리라 만큼 시장에서는 제가 이거 몇 주째 얘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주마다 한 번씩은 꼭 엔터주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한한령 해제라는 게 무색하리라 만큼 지금 중국에서 하나씩 공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지금 엔터주들은 저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싸움이라든가 미국의 뉴스를 봐야 되는 피로감에서 중국과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라는 점을 기저 베이스에 깔아두고 지금 앞으로 공격 이제 다시 재개된다라는 거, 공연이 재개된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엔터 3사들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노머스 그때 말씀하신 거. 네, 지금도 ING입니다. 월요일도 말씀드렸죠. 돌파하려고 한다 했는데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여전히 관심을 갖고 충분히 앞단에다 두고 볼 수 있을 정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국의 관광객도 진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속에서 소비 관련된 주들을 볼 때 과거에는 화장품이었어요. 네. 화장품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화장품이었는데 이제는 필러, 보톡스로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코스닥에서 보면 완벽한 대장 섹터가 이쪽 필러입니다. 휴젤, 그다음에 뭐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 메디톡스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이쪽이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안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 연예인 전지현이 쓴 화장품 뭐지? 해가지고 갖다 이제 같이 그렸단 말이죠. 야, 그려서 안 되는구나. 그려도 안 되는구나. 나는 틀렸구나. 이걸 아예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보톡스로 필러를 맞아야겠다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야. 이들이 그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가 3월 방문객 수가 4681명으로 역대 최대치가 나왔어요. 네. 3월에 우리가 휴가도 없었고 뭐 특별한 연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이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가 양극화되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카지노 가서 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승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양극화되는 시장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침체될 때 카지노들이 원래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좀 비약적인 논리일지 모르지만 네.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관계가 개선된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롯데관광개발이 치고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자로 보는 관점에서는 GKL과 파라다이스도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다시 전통적으로 중국과 관계가 좋아지고 이제 여행객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중국인들이 단체로 놀러 와요. 그럼 모두 투어죠. 와서 일단은 필러 맞고 시작해요. 네. 휴젤, 파라다이스, 메디톡스겠죠. 빨리 맞아야 돼. 그다음에 맞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가서 놀아야죠. 그러니까 카지노 가서 게임 좀 하다가 롯데관광개발을 하다가 신라호텔 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잠만 자나요? 드라마 보고 공연도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터사사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 노머스는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집에 갈 때 빈손으로 어떻게 갑니까? 화장품 사가야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 시나리오로 보면은 이제 중국 관련된 주들. 근데 치고 간 대장 섹터는 필러. 그들의 목적은 필러였구나. 그런데 생각보다 카지노 쪽이 나쁘지 않네. 이 시나리오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한령 해제라든가 3분기에 시작될 일시적, 한시적 단체 관광에 대한 무비자 허용이라는 것은 지금의 수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수혜의 기대감을 남겨놓은 수혜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질 수혜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돼서는 시야가 넓혀질 수 있는 기대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다.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아직 바닥권에 있는 중국 소비주들이 많거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섹터의 시야가 넓혀질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ING의 연속성을 두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중국의 키워드에서 중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걸어가는 행보를 다 분석을 해주신 거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청자분도 딱 그걸 올려주셨어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네, 문득 그렇죠. 맞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연세죠. 연결고리 종목들을 한 번씩 흐름 추적하시면서 아직 남아있는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들이 일부에서 뒷받침이 돼주는 것도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가볼까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뭐 시장에서 상승률로 보면 뜨거웠어요. 인벤티지랩도 그렇고요. 예전에 정말 오래전이었죠. 제가 비만 치료제 어떻게 보실까요? 그랬더니 저는 비만 살 빼고 이런 거보다는 벌크업 쪽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막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러십니까? 아니면 좀 살 빼는 것 이런 종목들에 관심 두시나요? 작년 초 1분기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바이오를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
바이오에 버블 밸류를 줄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첫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의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건설과 바이오 섹터에서 바이오가 우선순위다. 그리고 그냥 기본 밸류가 아닌 성장 밸류를 줄 수 있는 산업으로 바뀐 이유는 바로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암 치료제라는 것은 암 환자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10,000명이라면 그중에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제라는 것은 차장님 빼고 다. 별로 안 뚱뚱한데 네.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살을 빼고자 하는 욕구라고 한다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거기에 비만으로 올 수 있는 합병증의 치료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당뇨 치료제도 함께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것은 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미용의 약의 네. 이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 거. 어저께 힘스 앤 헐스도 미국 시장에서 크게 올랐죠. 그래서 네. 원격 치료 뉴스 나왔나 한참 찾았는데 이제 위고비였더라고요. 그래서 원격 치료 막 뉴스를 딴 데서 찾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종목이 일단 치고 간 것은 대장은 무조건 펩트론이고 네. 여기과 관련돼서는 인벤티지랩이 이제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 스타트가 큐라티스인데 여기서 끝날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시야를 확산해서 볼 수 있는 것들 뭐 D&D 파마텍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대봉 LS는 인도 기업과 뭐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되면 나중에 우리나라에 독점 공급하려고 한다. 블루엔텍은 삭센다 국내 유통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유고비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있죠.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볼 종목은 잠시 후에 마지막 시간에 또 추가 보충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로 곧장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질문을 사실 저희가 에너지원 얘기를 나눠보고자 했는데 그것까지 녹여서 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잡아주시죠. 오늘의 전략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전력, 이거 스페인, 유럽, 그러니까 간단하게 녹여갈게요. 유럽에서 지금 정전. 대규모 정전 네. 사태가 났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가는 전력 설비주들이 다시 갈 수 있는 이게 왜냐하면 원래 올랐던 이유는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대규모 교체 사이클이 왔었던 네. 것이고 오랫동안 인프라 투자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화된 것을 하기 때문에 교체 수요 때문에 올라왔다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력을 올랐다가. 생산해야 되는 것을 투자해야 될 때 여기에 설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2차 상승 랠리까지 왔던 건데 이것이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도 이것을 첫 단계를 시작해야 되는 그림의 시그널이 뜬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급 쇼티지가 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있을 것이고 오래된 전력 이슈라고 한다면 교체를 교체 때문에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가격 조정을 주었던 이쪽 섹터는 틀림없이 오를 수 있을 만한 명분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관심의 종목에서 요거부터 찍고 갈게요. 요거부터 찍고 간다면 효성중공업이 이번 파동에선 대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전에는 현재 HD 현대 일렉트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효성중공업일지도 모른다는 것은 주가 위치가 좀 달라요. 다른 것들은 가격 조정을 조금 많이 올랐다라는 맞아요. 이유도 되겠지만 이 종목은 표준. 오늘 올라가면은 신고가 신고가예요. 영역 이제 네. 돌파합니다. 정지형 무효 전력 보상 장치 기술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공급이 많았다 늘었다 막 이렇게 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그러니까 신재생을 많이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신재생과 전력 공급이 한다. 근데 지금 유럽의 문제다. 그럼 효성중공업이 충분히 명분도 맞아졌던 그런 사이클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효성중공업을 대장으로 이제 다음 종목이라 한다면 산일전기도 어제 좋았고 뭐 제일일렉트릭이라든가 HD 현대일렉트릭 충분히 지금 단발성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하나씩 제가 종목을 쭉 늘렸었는데 중국 소비주부터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눈여겨봤던 종목이 LG생활건강인데 5월은 이제 중국 소비는 말씀드렸으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럼 부모님, 뭐 아이들 만나고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건기식이 또 이제 또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고 손이 먼저 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정관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건기식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LG생활건강에서 여기서 뭐 기엔진 구미 밸런스 케어라고 해서 몸에 좋은 거 다 때려박은 젤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정공에서 레티논과 콜라겐을 하나에 담은 뭐 이런 제품을 출시했다고 해서 화장품 미용과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건강기능 제품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너뷰티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좀 교집합이 잘 맞았다라는 것. 근데 여기 아무래 실적까지 좋았다라고 하니 다른 것들은 조금 올라가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한다면 이런 시나리오에서 이제 바닥에서 첫 출발하는 종목 정도의 의미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예고해드렸던 비만 치료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이제 인벤티질에 여기서 좋긴 한데 여기서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엠텍도 좀 기간 조정 조금 주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어저께 처음 출발한 거 테마가 라파스. 붙이는 테마 네. 비만 치료제예요. 약 먹고 주사 맞아야 되는데 붙이고 있으면 좀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개발하고 있는 기업 3개가 라파스, 대웅제약, 동아 ST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력기기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은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뉴스 나온 것 캐나다 캔두 에너지와 원전 네. 우선 공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원전, 가스터빈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지멘스 에너지는 지금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 가고 있으니 여전히 충분히 ING도 두산 엘리베이터를 좋게 볼 수 있을 텐데 캐나다하고도 손잡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체코발술 뉴스들을 보면 이거 5월 초에는 본계약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시장 분위기죠. 시장에서는 최근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강한 스탠스에 있는데 두산 엘리베이터는 만약에 체코 본계약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일봉 보지 마시고 월봉이나 주봉 보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까짓거 물리지라는 용기도 내볼 만한 정황적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심히 가져봅니다. 네. 눈여겨볼 수 있는 각 종목별의 키워드 잡아주셨네요. LG생건 혹은 비만 쪽 그리고 에너지 쪽 전력기기에서 효성중공업을 앞단에 두시는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함정남 차장님과 수요일의 전략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의 분위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삼성전자는 상승권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권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실적 나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일단은 1%대 상승 출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HLB 등에서 나쁘지 않은 출발 포착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 나눠봤었던 비만, 당뇨 쪽이나 화장품 쪽 그리고 호실적이 나왔었던 아모레퍼시픽도 모두 다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상승권의 출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블록들 급락을 딛고 일단은 프리마켓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요즘 애경케미칼이 꽤 자주 특징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일단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 기대감 속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G글로벌 강세권의 출발 보이고요. 선진뷰티사이언스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거래량이 대거 실리고 있습니다. 자, 나트륨 배터리 쪽에서 WCP도 많이 거론이 되죠. 오늘 코스닥 쪽에서 거래량 상위권 자리하고 있고요. 고영도 지금 의료 AI 수술 로봇 쪽에서 어제장 일론 머스크 이슈도 있었고 해서 좀 부각이 됐었는데 프리마켓에서 4%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신건설 등의 정치 테마주들도 일단은 상승권의 출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체거래소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장중 시세까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